전산세무 1급 2015년 제1차 60일의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잘못된 수익 인식 기준은 배당금 수익은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예술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때에 매출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할 때는 선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고 물품 등을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하는 때에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2015년도 말 대손 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한다. 대손 충당금 계정 기초 잔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거. 그리고 대손이 확정된 금액이 25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설정한 잔액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정액은 20만원이 추가 설정액이 되는 겁니다. 2015년도 말 매출 채권 잔액은 3천만원이다. 요 30만원 나왔죠. 요 30만원이 설정액인데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1%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30만원 나누기 0.01 하면 3천만원 맞습니다. 2014년도 말 매출 채권 잔액은 3,500만원이다. 요 기초잔액이죠. 요 기초잔액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말에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0.01 해서 나온 금액이 35만원이면 35만원 나누기 0.01에서 3,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2015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는 20만원이다. 추가 설정액 20만원. 맞습니다. 분기를 하게 되면 대손을 예상할 때 차변에 대손상각비 2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0만원 추가 설정을 한 겁니다. 2015년도 실제 대손 발생액은 20만원이다. 대손 발생액은 요 대손 확정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될 때는 대변에 매출 채권이 감소하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계정 차변에 25만원이 대손 발생액이고 대손 충당금 대변에 20만원은 추가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대손 발생액은 20만원이 아니고 25만원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세무주식계산은 2015년 5월 1일에 자기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의 전액 보통예금으로 취득하여 이 중 400주를 소각하였다. 이러한 거래 직전의 자본 총계는 5천만원이고 그 내역은 보통주 자본금 5천만원 만주 곱하기 액면금액 주당 5천원이 전부인 경우에 2015년 5월 1일에 회계 처리 결과 세무주식회사의 자본 총계는 얼마인가?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금과 다릅니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인 누계액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자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5월 1일 날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자기 주식 1000주를 7,000원의 보통 예금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차변에 자기 주식은 1000주 곱하기 7,000원에서 700만원이 되고 대변의 보통 예금 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00주를 소각했습니다. 감자를 한 겁니다. 400주면은 차변의 자본금은 400주 곱하기 액면가액, 자본금은 액면가액이니까 400주 곱하기 액면가액 하면은 200만원이 되고 대변엔 자기 주식은 아까 살 때 700원이 됐죠. 400주 곱하기 700원입니다. 여기는 400주 곱하기 7,000원이고 자기 주식은 400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가액대로 감소하고 자기 주식은 취득가액대로 감소합니다. 이럴 때 감자 차손이 8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자본 총계를 물어봤습니다. 이 직전에 자본 총계가 5천만원이라 했죠. 그래서 5천만원에서 5천만원 여기 자기 주식 플러스 항목이죠. 플러스 280만원 그리고 차변에 자기 주식 700만원 마이너스 자본금 200만원 마이너스 감자차손 80만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플러스 280만원 마이너스 980만원 하게 되면 4,300만원이 자본 총계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다르지 못한 것은 취득 원가는 구입 원가 또는 제작 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 있는 설치비 그리고 운송비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맞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등록하러 가면 채권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1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공정가치가 8만원이라면 그 2만원 차액은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아닙니다.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 다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어떤 건물을 철거할 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냐 하면 땅을 샀는데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위에 폐건물이 있어요. 그 폐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용은 토지라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기업에서 연말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 연도 초에 하였다. 또한 기말 재고 실사에도 이 상품이 누락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당기의 계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락을 했어요. 누락을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누락했죠. 그래서 자산은 과소계상이 됩니다. 과소계상. 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부채도
과소계상됩니다.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는 과소계상되지만 자본과 당기순이익엔 영향이 없습니다. 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회사는 생산 능력이 500단인 생산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매년 수요량이 증감에 따라 그때마다 생산 설비를 추가 임차하고 있다. 생산 설비 한 대당 임차료는 50만원이다. 이 설명에 맞는 그래프는 뭐냐 물어봤죠. 임차료는 고정비입니다. 그러나 수요량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 임차하고 있죠. 이건 준고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생산설비 임차료는 고정비지만 생산설비를 추가 임차할 때 추가 임차료 발생해서 준고정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번의 그래프는 조업도가 증가했지만 조업도는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원가가 일정하죠. 그래서 1번은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비 그래프입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틀렸고 3번은 조업도가 증가할 때 원가도 같이 증가했죠. 이거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그리고 4번은 이렇게 고정비 일정할 때 일정한 만큼 고정비가 발생했다가 추가 임차할 때 또 돈이 지급하고 추가할 때마다 증가되죠. 이것이 바로 준고정비입니다. 준변동비는 기본료가 있고 통신료나 전기료처럼 기본요금 사용하지 않아도 생산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료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준변동비입니다. 준변동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준고정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원가의 회계 처리와 흐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원가의 흐름은 요소별 계산, 재료비, 노후비, 경비, 생산 부문별 계산, 이거는 제조 간접비 매기랍니다. 그리고 제품별 계산 순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은 개별 원가 시스템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보험료의 포함 범위가 제조 부문과 관리 부문에 동시에 발생할 경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보험료의 포함 범위가 제조 부문과 관리 부문에 동시에 발생할 경우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하여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 거일 때는 500번대 제조 원가로 가고 관리 부분일 때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에 미지급된 노무비를 단기에 지급하면 단기의 노무비로 계상된다. 아닙니다. 단기에 지급할 때 전기 미지급 노무비는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틀린 게 3번과 4번,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총 원가 비례 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는 정상 원가 계산에서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 계정에서 조정한다면 영업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과대 배부액이 90만원이고 기말제공품 100만원, 기말제품 200만원, 매출원가 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과대 배부가 나왔으면 제조간접비 계정을 그리면 대변의 예정배부, 차변의 실제 발생액입니다. 과대 배부면 실제 발생보다 예정 배부가 많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정 배부가 190만원이고 실제 발생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발생보다
예정 배부가 90만원 과대 배부가 됐기 때문에 차변에 배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조 간접비 계정 차변에 배부 차이가 발생하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 대변에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것을 총원가 비례 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가 되냐 하면 우선 90만원 곱하기 여기 제공품 100만원, 제품 200만원, 매출원가 200만원 모두 500만원이죠. 그래서 500만원분의 제공품 100만원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8만원입니다. 18만원. 제공품에 배부되는 건 18만원. 그리고 200만원을 쓰게 되면 제품 200만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 제품 36만원이 되고 또 매출원가 200 똑같으죠. 36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90만원이 되고 차변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90만원 그리고 상대방 계정 과목이죠. 대변엔 제공품 18만원 제품 36만원 매출원가 36만원 이렇게 매출원가 36만원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에서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36만원 해야 되는데 36만원 하지 않고 이 90만원 전부 다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총원가 비례 배분법 해서 매출원가 비율을 적용해서 36만원 매출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매출원가 조정법 90만원으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54만원 더 감소했죠. 36만원만 감소를 해야 되는데 90만원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원가 54만원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감소한 만큼 영업이익은 54만원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번 당사는 선입선수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단기 가공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7원인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가공 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300단위 완성도, 기말 제공품 600단위 완성도, 착수 수량, 완성품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여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는 평균법이고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빼면 선입선출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품 수량 29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600개 곱하기 0.4 240개를 더하고 기초 환산량 300 곱하기 0.3 해서 90개를 빼게 되면 3050 단위가 바로 선입선출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여기에 단위당 원가가 7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3050원 곱하기 7원을 곱하게 되면 단기 가공 발생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냐면 21,350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 주식회사 두이는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품 A의 제조와 관련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에 발생한 제품 A의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원가 600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490만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60%가 배부되었는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다가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접 재료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재료비를 구하는 문제.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60%가 배부되었는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다. 뭐가? 간접비가.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는 총 제조 원가의 25%라 그랬습니다. 600만원 곱하기 0.25 하게 되면 제조 간접비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이 바로 제조 간접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조 간접 원가는 600만원 곱하기 0.25 해서 15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 원가의 60%가 제조 간접비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를 몰라서 y라고 놓는다면 y 곱하기 60% 0.6이 150만원입니다. 그럼 y를 구하려면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 0.6 하게 되면 직접 노무비는 얼마 되냐면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 250만원. 단기 총 제조 원가 600만원이죠.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인데 250만원 그리고 150만원 나와 있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600만원에서 요 400만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되냐면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과세표준을 물어봤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제품을 주식회사 B에게 9,500만원 부가세 별도에 공급하였으나 이 중 500만원 부가세 별도는 품질 미달로 인하여 반품되었다. 그러면 9,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차감을 합니다. 이 500만원은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그러면 9,000만원 됩니다. 9,000만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주식회사 A는 B에게 제품을 3,000만원에 판매하였으나 운송 중에 제품이 파손되어 훼손된 가액이 300만원이 있다. 이것도 여기서 빼야죠. 300만원을 뺍니다. 빼면은 2,700만원이 됩니다. 2,7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00만원과 2,700만원을 더하게 되면 1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9,5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 반품한 거 매입 환출, 또 3,000만원 마이너스 파손된 거 300만원 빼서 1억 1,700만원입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이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시된 제외의 가액도 역시 과세 표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 중소기업법인 갑의 제5기 사업연도 201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접대비 한도의 계산 시 수익 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 금액은 얼마이냐? 접대비 한도는
아래 1 더하기 2입니다. 일반 접대비 1200만원인데 중소기업은 2016년까지 2400만원을 적용을 시킵니다.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 플러스 특정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의 10%입니다. 적용률은 수익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분은 0.2%고 50억원 이하분은 0.1%고 500억 초과분은 0.03%입니다. 그리고 특정 수입이란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합니다. 지금 문제는 수익금액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곱하기 12분의 8월부터 12월 말까지면 5개월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곱하기 12분의 5 해서 1,000만원이 접대비 한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를 정산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정액 통신비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틀렸습니다. 근로자가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업무 관련 교육을 3개월간 대학원에서 받는 경우 지급받는 학자금 업무 관련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이것도 역시 비과세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정액 통신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당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도 부가지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 공급의제가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지만 간주공급으로 처리되는 것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직매장 반출입니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출하는 사업장에서는 공급의제가 적용된다. 무슨 말이냐면 본사에서 매입할 때 차변의 상품 10만원, 부가세 대금 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1만원 했는데 이거를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직매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가대로 부가세가 적용이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엔 상품이 10만원 감소하고 부가세 예수금 만원 그리고 지점에 대한 채권이 10만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만원을 매입세 공제했다가 다시 만원의 매출세액이 나왔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직매장 반출도 간주 공급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점에서는 차변의 상품 10만원 그리고 부가세액금 만원 대변에 본사에 대한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이것을 팔면서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간주 공급은 시가에 대하여 10% 부가세 적용되며 세금 계산 발급을 안 하지만 직매장 반출은 원가에 대하여 10% 부가세 적용하며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매장 반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간주 공급 맞습니다. 그러나 직매장 반출은 아닙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제외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직매장 반출입니다. 맞습니다.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비한다. 간주공급입니다. 그러나 직매장 반출은 아닙니다. 취득재화를 고객이 증여하는 경우 견본품 또는 특별재난지역 공급을 제외. 이것이 바로 간주공급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4개가 다 간주공급이지만 이렇게 매입세이 불공제되는 거, 이런 경우 직매장 반출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뭐냐 하면, 사업을 한 군데에서 사업을 3군데를 하고 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내서 거기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냐 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각자 내지만 부가세 신고는 한 군데에서 대표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15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안됩니다. 소득세 환급 가산금, 소득세 환급 가산금은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그 이자는 총수익금액에 산입되지를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금액, 이것도 역시 총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이것은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판매 장려금 지급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판매 장려금을 받을 때는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시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출할 때 판매 장려금 지급은 매출 애누리로 처리하고 매입할 때 판매 장려금을 받으면 매입 애누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세무 1급 제62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